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뇌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멍 때리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쉬는 게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영국의 작가 아서 헬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위한 기발한 수단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쉬게 하고 싶다면 책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죽음을 다룬 존엄사부터 재벌의 지배세습을 다룬 삼성 사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건과 호주제 폐지까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를 흔든 10대 판결. 이 사건들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쳤다. 대법원은 이 사건들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사회 변화에 따라 법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10대 사건은 하나같이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됐다. 수년간 혹은 10년 가까이 옳고 그름을 따지던 이들 사건은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 10대 사건의 판결 배경과 의미, 논쟁의 과정은 어떨까? 대법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내렸을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그 생생한 기록을 만나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현욱 변호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 사회를 뒤흔든 10대의 판결이 어떤 법 논리에 의해서 전개됐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김영란 대법관은 지금까지 비교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판결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린 판결에 대해서 소수자의 의견은 어떠했으며 또 이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의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나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네, 더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고요. 법률가이지만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고 결론만 알거든요. 네. 근데 대법관님께서 직접 처리하고 관여하셨던 사건들을 그 모든 내막을 다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고 또한 법이라는 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철학적인 고민이 담긴 것이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법률가는 기존의 판례를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이 사회 움직임을 보면서 또 때로는 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철학서적 이상으로 저에게 정말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존엄사에서부터 뭐 새만금 사건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나 퇴직금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사회 변화를 요구한 사건들을 이제 망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두 분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셨을 것 같은지도 궁금해요. 저는 뭐 전공이 또 마침 회사법이기 때문에 네. 회사법만 한 지금 36년 동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역시 회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그 삼성 사건. 네. 예, 이것이 아마 상당히 고민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해봅니다. 네. 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의원님, 최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 의견이 똑같네요.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읽으면서 내가 대법관이었다면 정말 이 사건 고심했겠다. 네. 실질과 형식이 참 다르면서 또 국민 법의식과도 좀 다르고 맞아요. 네. 정말 수년에 걸친 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기소하고 했는데 또 막상 허무하게 또 뭐 중요한 부분 무죄가 나고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기존의 법 논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석을 할 것인지
또한 형식이 중요한지 실질이 중요한지 굉장히 저로서 고민했을 것 같은 추측이 됩니다. 네네. 자, 두 분께서 이렇게 삼성 사건 이야기를 꼽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또 워낙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자도 이 책에서 다룬 10대 사건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이기도 해요. 자, 이 사건 쟁점이 뭐였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쟁점도 쟁점이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자기 자본 조달 방법인 주식이 있고 타인 자본 조달 방법인 사채가 있는데 여기 사채는 개인 사채놀이 한다는 사채가 아니고 네, 회사채를 네, 줄여서 네. 사채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채 중에서도 일종의 감미료, 스위트너를 바른 사채 이것이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원래는 좋은 의미의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과 사채를 넘어서는 아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자금 조달 방법인데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 일단 그 에버랜드 사건은 전환 사채와 관련된 사건인데 네. 일단 주주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그것이 실권하면은 이사회 결의해서 제3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사채인데 네. 원래 실권된 전환 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 결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인수 대금을 납입 후에 전환 신청을 해서 60%가 넘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가지는 대주주로 네.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네. 그 전환사채 발행이 네. 올바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었느냐 네, 네. 하는 것이 이제 논점이 되는 것이겠죠. 네. 전환 자체를 헐값으로 발행해서 편법 승계를 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런데 법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검찰이 기소할 때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회사에 대한 배임, 그러니까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네, 그 특검에도 또 똑같이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쟁점은 뭐냐면은 그럼 이사회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임무가 있어야 그 임무에 위배한 배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위배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좀 전에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채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금 조달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단지 증여세를 회피한다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결국 주식 지분을 늘려줘야 되니까 다 각본을 짠 거죠. 네.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래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면 그 주주들이 그거를 자기가 쉽게 말하면 청약을 해서 사면 되는데 네. 다 포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실권이 돼버리고 네. 그 실권된 주는 바로 제3자인 이재용한테 가도록 제일제당 혼자 빼고는 다 안 사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워낙 헐값에 했기 때문에 그 인수한 이재용은 굉장히 뭐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굉장히 낮은 가격만 그냥 인수대금을 내고 네. 주식 지분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이사회가 그런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회사의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인데 사실 기존의 판례는 회사와 주주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주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회사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다. 결국 그거거든요. 바로 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쳤을지 모르지만 회사 자체에 특별히 손해를 끼친 것은 네.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죠. 그래서 네. 이제 무죄 판결이 그렇죠. 나게 된 무죄 거죠. 쪽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근데 대법관에서 6대 5였는데 김영란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유죄 쪽에 손을 그렇죠.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다른 구조로 했으면 네, 모를까 네, 네. 법관들은 기소된 고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회 입장에서는 회사에 반드시 뭐 시가 근접한 금액으로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네. 정서에 어떻게 보면 좀 반하는 거죠. 정확히 핵심을 네. 찌르셨는데 네. 바로 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났지만 ST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죄 판결이 네. 나기는 했죠. 근데 결국 그게 네. 형식을 본 거죠. 왜냐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이었고 네. 그다음에 SDS는 제3자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제3자 배정 방식은 제3자가 이제 그 주식을 사는 것이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삼으로써 어쨌든 새로운 주주의 지위를 갖는데 네, 네.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사는 거는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어떤 주식 대금을 받게 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네. 거잖아요. 결국 주식 배정의 방식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네. 네. 이게 고발이 2000년에 됐고 판결이 2009년에 났으니까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고발과 기소 재판이 계속 이어졌는데 판결이 좀 싱겁게 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네. 일단 유죄로 되긴 됐으나 네. 마침 그때 올림픽 그 네. 준비위원이었던 동계올림픽. 예, 네.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특별히 올림픽 유치에 장애가 되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사면을 한 것이죠. 일단 유죄는 유죄돼 이제 마침도 네. 타이밍이 그렇게 네, 되는 네. 바람에 몇 개월 만에 사면 그래도 복권이 사면이 됐죠.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별 의미 없는 판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삼성의 재벌 세습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사실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보도될 당시에는 거의 모든 언론에 특종 기사처럼 계속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더구나 특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이 무죄가 나올 건 사실 상상을 안 했을 텐데 사실은 1심부터 무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 특검 사건 네. 보면은 거기다가 결국 대법원의 무죄가 남으로써 편법 승계긴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돼버린 셈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결국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이걸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결국 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그렇죠. 계기가 됐고 네. 그것이 이제 강화가 돼서 다른 기업에서는 그렇게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삼성이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법 제도나 판결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말도 나오게 됐죠. 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측면 네. 그것은 막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튼 이 문제의 핵심은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것이냐 아니면 오너 일가의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판결이 난 이후에 또 이 소액 주주들이 다시 소송을 걸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평소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있고 소수주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 뭐 회사 채권자가 있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의 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것을 이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좀 지배주주의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흐름이 있지만 결코 네. 지배주주 것은 아니고 그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주식회사 제도의 본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 상대로 이제 소송한 것도 사실은 이게 무죄가 된 마당에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느냐. 그렇다면은 전환사채에서 분명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사면 그 차익만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식 인수 청약을 거절한 네. 그 법인 주주들, 그 법인 주주 대표들, 그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해서 그 전환사채 신주 인수를 거절한, 그러니까 네. 실권하게 만든 제일모직의 그 대표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죠. 예. 아 이겼군요. 예. 네, 그렇죠. 그 사건에서 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아쉬운 건 검찰이 맨 처음에 기소를 할 때 네네네. 그 기소의 구조를 좀 바꿨으면 네. 그 동감이요. 당연히 그 짜고 스스로 인수 청약을 안 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좀 결론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소액주주 운동 이것도 이 사건을 계기로 활발하게 일어났고 네. 기업인을 또 무조건 뭐 처벌만 또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하는 네.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또 네. 기업가 정신 같은 것을 잘 북돋워야 또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기업을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기업인들이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주고 정말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 나아가면서 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자, 이제 삼성 사건에 이어서 다음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가 게시한 언론사 기사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또 이를 여러 사이트에 퍼나는 데 대해서 포털 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죠.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9년에 있었는데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보시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남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진 20대 여성 B씨가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자친구인 A씨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을 싸이월드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임신한 여자를 버린 A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되자 일주일 만에 숨진 B씨의 미니 홈피 방문자가 11만 명을 넘었고 네티즌들은 A씨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B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자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기사화했고 기사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실명을 밝히거나 미니 홈피 초기 화면 사진을 그대로 실은 사이트가 있었고 이를 통해 A씨의 실명과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그러자 A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특이한 건 그 상대가 기사를 쓴 언론사가 아니라 포털 사업주였다는 점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 서비스를 통해 나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직장까지 잃는 손해를 봤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가 된 포털들은 자신들이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니며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분야별로 정리하는 최소한의 작업만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또한 미니홈피 등 사적 공간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포털엔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무려 5년간 법정 공방이 벌어진 이 사건은 2009년 4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기사에 덧붙은 비방 댓글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사들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적극 전파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돼 있음을 인식하고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직접 기사를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공간을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뭘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형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민사라는 거는 관리 의무가 있을 때 그 관리 의무 위반이 있으면 결국 과실에 의해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민사 책임이거든요. 네.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가 쓴 기사를 자기 그 저장 장소에 네. 보관을 하고 또 자기네가 어떤 거를 검색되도록 할 것인지 선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그런 선별 작업을 함으로써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다 하고 더 나아가 공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네네. 사업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괄적인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또한 카페나 뭐 블로그가 아무리 사적인 개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명예훼손 글이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퍼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네. 사건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요사이 사회적 흐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요사이 신세대들은 아예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부 컴퓨터 켜고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포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이럴 때는 단순히 포탈이 그냥 가져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별하고 또 실제 어떤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기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물론 보장돼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악성 댓글, 고의적인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예훼손을 위한 댓글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도 고민하게 되고 그 이름이 정보통신망 정통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망 네.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네. 관한
법률. 네. 이전에는 이제 모든 포털 기사의 댓글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클릭을 해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판결이 나옴으로써 당연히 포털사들은 네. 어떻게 또 자기 책임을 줄일 방법을 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기사를 딱 클릭하면 그 저장 보관 장소에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언론 사이트로 바로 가버립니다. 아, 네. 그리고 사이트로 가서도 또한 댓글이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사람이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책임의 주체를 떠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사건들이 그 이후로는 포털사 상대로 한 사건보다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 뭐 네. 악성 그렇죠. 기사를 쓴 언론사 이렇게 소송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시간이 짧아서 그 책에 소개된 10가지 사건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마지막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존엄사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명 김할머니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당시 76세인 여성 김모 씨가 병원에서 피해 검사 도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약,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았다. 2008년 6월 2일 김 씨 가족 서울 서부지법에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소송 제기. 2008년 11월 28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것을 선고.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2008년 12월 17일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존엄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약적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10일 서울고법 민사 9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2009년 4월 6일 대법원 존엄사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원심 판결 정당하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 자, 당시에 김할머니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좀 중단해달라 네. 이렇게 병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요.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네. 좀 길어졌죠. 네.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죠? 사실은 그렇게 거부하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네, 됩니다. 기존 그 보라매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환자의 처가 물론 병원비 걱정이 돼서 네. 그랬겠죠. 퇴원을 강하게 요구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얼마 있다가 사망을 했고 그때 그 처는 살인죄로 그리고 의사는 기본적으로 치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살인 방조죄로 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지금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은 지금 연명치료 중단해달라. 근데 만약 병원은 그걸 중단했을 때 이 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보람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처벌 문제에 휘달릴 거를 분명히 염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못한다. 음. 근데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이미 사망이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료 목적도 전혀 아니고 네네. 단지 사망을 연장하는 아주 무의미한 이 치료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절대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 달지 마라. 이런 네. 걸 평소에 밝히셨고 네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볼 때도 자녀들이 무슨 유산이나 다른 걸 노려서 이렇게 뭐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그런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고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연명치료 중단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결국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서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락사가 허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게 되는데요. 안락사와 존엄사가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안락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그래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라면 그것은 아무런 범죄 행위도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네. 과연 그게 있는지는 네.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을 네.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혀 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의 진지한 요구 또 평소에 여러 가지 언행 이런 거 플러스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의사, 법률가, 가족
등이 커미티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된 안락사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여기- 이제 안락사의 법률적인 의미인가요?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네. 정리를 해서 보통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네. 보충을 네, 드리면 네. 이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네. 있고요. 적극적 안락사라는 건 예를 들면 너무 고통스러운 말기암 음. 환자가 나 죽을 수 있는 독약을 처방해달라. 음.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그 독약을 처방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건 적극적인 안락사죠. 네. 근데 소극적인 안락사라는 건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법원이 허용한 건 단순히 이거 응급 그러니까 네. 산소호흡기 요것만 빼라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 수액을 공급한다든지 튜브로 영양분을 공급한 거는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산소호흡기 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수액 공급까지도 끊으면 그게 바로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마저도 인정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웰다잉법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게 수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까지 끊을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공호흡, 조금 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뺄 거냐 네. 달 거냐. 지금 김할머니 사건은 이제 존엄사에 관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야말로 문자대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호흡이나 맥박, 뇌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이제 정지된 상태가 되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적어도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보장돼야 되는 기본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원래는 곧 죽을 병인데 내가 치료받기 싫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네. 안락은 말 그대로 안락하게 죽이는 적극적인 어떤 네, 네.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존엄사라는 건 말 그대로 존엄하게 주는 소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는 그런 의사를 평소에 표시해 왔다면 자기 결정권 플러스 그분의 의사를 다 추정하고 따라서 이거는 존중해줘야 된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도 굉장히 이 판결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환자의 치료를 가족의 요구로 중단했을 때 법적인 문제 휘말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다른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 측에서 그렇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것이죠. 네.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네. 현재 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것을 지금 제정하는 것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네. 2013년에 제안을 해서 현재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네. 이제 자료에 나와 있고 네. 역시 이 평소에 요새 뭐 이제 웰다이라는 문제가 네.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평소에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리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네. 자, 그래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웰다잉법이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제 미리 자신의 뜻을 밝혀둔 바에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근데 2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네. 시행이 됩니다. 그만큼 뭔가 준비할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뜻이 네. 아닌가 네. 싶은데요.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네. 됩니다. 사실 존엄사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처음 논의가 됐고 사회 국민 대다수가 내가 나이 들면 나는 그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설문조사가 실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분명히 이미 법으로 됐고 시행은 하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 하는 준비 기간으로서 이제 2년을 둔 것이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예를 들면 본인이 명백하게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없이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됐을 때 가족 2인 이상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로 오남용을 막을 것인지 네. 이런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어떤 사회 단체에서 이제 그 법 시행을 위한 커미티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전문 팀을 만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팀을 만들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문제점을 모두 다
미리 예상을 해서 그걸 이제 법 규정에 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네.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고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나 인간 한 번씩 다 죽는 건데 어떻게 네.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뭐 네. 바늘 만들어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연하는 그런 연극 같은 것도 봤는데 네. 정말 평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런 그 서약서 내지는 자기의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장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저 역시 어떠세요? 찬성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이제 법학자이고 또 법률가이시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이외에 혹시 책 속에 관심이 갔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새만금 천성산 4대강 사건, 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시행 중단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됐던 사건. 네. 이것도 상당히 음. 저는 관심이 갔던 분야입니다. 도룡뇽 사건 같은 거, 그래서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이 금지돼 가지고 네, 네.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네. 이런 사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책 사업인데 네. 환경 단체들이 들어서 막 가서 시위도 하고 네, 뭐 막 네. 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해서 막 중단했다가 결국은 뭐 되게 되던데 네. 그럼 그 시간에 공백을 어떻게 하며 그동안 들어간 경비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이것을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네. 그건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건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발 또한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헌법상 가치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건 굉장히 흥미있었는데요. 네. 생물학적인 성은 뭐 여성이든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인지나 외모나 호르몬의 변화 이렇게 해서 아예 성 전환수를 받았을 때 네. 그 성별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결국 대법원은 어떤 사회적인 성을 인정해서 전환 허가를 해주되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책을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허가해준 사건이 있고 허가해주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네. 한 사건은 이분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남성으로 행동하고 남성적인 옷을 입고 일도 남성 같은 육체 노동을 하고 실제로 외모도 굉장히 남성처럼 보이고 네. 지금은 거의 남성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항상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되는데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정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한 사건은 남자인데 항상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성처럼 외모가 됐고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차이라면은 이분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고 아기를 낳습니다. 네. 물론 이분도 태국 가서 성전환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여성 같죠. 네. 이 두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은 불허를 하셨는데 결국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원할 때 받아들여줄지 말지는 다른 사람의 법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앞 사건에서는 이분은 혼인신고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성을 존중해서 성별 정정 허가를 해줘도 아무런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이 없지만 두 번째 사건은 혼인도 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이 여성이라고 느껴도 이건 안 된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판결 하나가 사실 철학 논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이 판결이 국민 전체의 행복 특히 다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 판결을 이렇게 내셨지만 기본적으로 법관은 항상 기존의 것을 존중하면서도 이게 계속 변화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서로 사회 구성원과 서로 소통, 그야말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이미 변화된 걸 보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가서 변화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 네. 그런 정말 고민과 성찰의 어떤 산물이 되는 것이고 판결 하나가 나옴으로써 이 세상의 제도가 바뀌고 법률이 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네. 판결이 얼마나 위대한지 네. 그런 걸 저도 느꼈고 국민들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뭐 상법 분야를 특히 더 강조했습니다만 상법이라는 법은 결코 지면이를 통해서 아는 법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바로 느껴지고 살아 움직이는 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코 지면 위에서 탁상 공론적인 법은 안 되고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특히 회사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법은 살아 움직이고 실제 상거래 현실 속에서 작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대법관들의 고뇌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네. 정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소통할 수 있는 법, 국민의 법 감정과 맞는 법, 살아 움직이는 법, 결코 탁상 공론이 아닌 법. 법이라는 건 뭐 상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네. 진정한 힘의 상식과 진정한 힘의 법,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고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특히 더 느꼈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 웬만한 문제는 결국 대부분 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최종 결론이 돼야 되지만 사실 판결이 나도 논란이 종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근본적으로 법률 해석 자체가 정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많은 경우에 서로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법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소중한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오늘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우리 동네예요. 네, 서울의 종로구에 그 북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지닌 어떤 홍 같은 게 있어요.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본질 같은 것이 이 북촌에는 있죠. 예술의 혼도 함께 살아 있어요. 현재에도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공방이나 그런 장소가 많아서 길거리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많이 하시나 봐요. 잘 안 합니다. 책을 내가 이거는 읽어야지라는 것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자꾸 보게 만들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보는 거죠.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아주실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피식 웃음이 나올 그런 책인데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예요. 프랑스 리옹 생텍쥐페리 고향에도 갔습니다. 아름다운 마당이라는 벨코르 광장에 그 생텍쥐페리하고 어린 왕자의 동상이 있어요. 생텍쥐페리가 살던 집도 보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걸 확인할 정도로 그 어린 왕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린 왕자를 읽으면 뭔가 그 행복의 실핏줄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웃게 되고, 네, 그리고 뭐 내 결정 같은 걸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린 왕자 몰랐어요. 처음에는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피가 당겨요. 이상하게 그 책이.
그 사람도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럴 때 피가 당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책도 그런 게 있어요. 피가 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학년 때 읽고 3학년 때 읽고 4학년 때 읽고 한 30번쯤 읽었을 거예요. 그걸 서서히 이제 읽게 되니까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순수해? 네 진실은 뭐야? 그 관계는 어때? 너 배신한 적 없어?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옛날에 내가 6살이었을 때 원시림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한 입에 꿀꺽 집어 삼킨다는 거야. 씹지도 않고. 그걸 읽고 곰곰이 생각했지. 그리고 내 그림 1호를 그렸단다.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서운지 물어봤어. 무섭냐고? 아니 모자를 무서워할 사람이 어딨니? 어른들이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렸단다. 애야, 수학이나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역사 그리고 문법. 어른들의 충고를 따랐고 나도 어른이 됐지. 인간의 욕심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욕심을.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욕심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어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어른들은 배신도 잘하고 말과 행동도 다르고 이런 어른들의 실망을 했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의 근원적인 순수함을 주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세상 곳곳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단다.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꽃을 만난다거나 나무를 만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럴 때 이게 나한테 찾아온 어린 왕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꼭 봐야 될 걸 놓치는데 얘가 지금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누구한테나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가끔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몰라봐서 그렇지. 생텍쥐페리는 그 어린 왕자를 통해서 그 조종사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덜쳐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덜쳐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 양 좀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면 감히 거역을 못하는 법. 내가 그린 첫 번째 양은 너무 약해 보였어. 그리고 두 번째도 마음에 안 들어 했지. 모르겠어? 이건 양이 아니야. 뿔이 달렸으니까 염소잖아. 그리고 세 번째 건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걸 그려줬단다. 이 양은 이 안에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그 상자는 상징성입니다. 상상력.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는 거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거기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만 보는 상상력 부족이에요. 내가 이별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돈 많고 게다가 똑똑하잖니. 난 별들을 소유해. 그리고 관리하지. 세고 또 세면서 말이야. 근데 별을 소유해서 뭐해요? 뭐하긴 별을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지. 좋잖아.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이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 내려요. 근데 그 별에는 약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장사가 희한한 약을 팔아요. 이 약을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간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이고,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인데
무슨 알약 하나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른 그런 거 없을까? 딱 그거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 약이에요. 아저씨, 이 약을 먹고 샘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으면 몇 분간이나 절약됩니까? 53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저 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편리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안 쓰려고, 노동을 거부하려고, 그렇게 이제 더 편리한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인간한테 약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돼야 될 점은 그런 겁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네요. 내가 뭐가 필요할지 생각 좀 해줘요. 근데 장미는 곧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지. 혹시 바람막이는 없겠죠? 밤에는 유리덮개를 꼭 씌워줘요. 유리덮개요, 당장. 내 바람막이. 둘은 서로 사랑했어. 근데 안타까웠던 건 왕자와 장미 둘 다 너무 어려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왕자는 의심에 차서는 떠났어. 난 널 사랑한다고. 네가 눈치 못 챘다면 내 탓이지 뭐. 날 용서해줘.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거. 그죠? 함께 한 시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오직 너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착하게 되죠. 관계에서 집착이 가장 나쁜데 길들여지는 거는 너 하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갈등을 가져오고 인간은 갈등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인간은 외로우니까 앞에 있는 어떤 존재에도 마음을 주게 되죠. 고민을 하잖아요. 어린 왕자도 여우한테 묻고 결국은 그의 장점을 생각하고 걔도 외롭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서는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생님의 작품 중에 혹시 그런 구절이 혹시 있을까요?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의 관계를 내려놓는다. 이런 말이 자주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괴로우니까 그랬겠죠.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저를 주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주입시키다 보면은 괴롭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어린 왕자가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을 지나 한참을 걸어갔을 때 여우가 나타났단다. 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여지는 게 뭐야? 서로 친해진다는 뜻이야. 넌 나에게 아직은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지. 너도 내가 필요 없고. 나도 너에겐 다른 여우들과 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가 필요해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때로는 외로움의 외자가 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견디는 힘은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딘가 하나 있다. 강연을 다닐 때 제일 이제 핵심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벌어라. 뭐 스펙 쌓는 것도 좋고 무슨 뭐 많은 기능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벌어라 먼저. 그럼 돈은 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마음을 얻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1개를 주면 내가 10개를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얻어지면 또 10개를 줘라. 네가 먼저 전화하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울 거야. 잘 들어봐. 저 별들 중 하나에 내가 살 거고 난 거기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이제 그 말인데요.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이제 그거잖아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는 느낌이잖아. 그런 어떤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일까요? 순수한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진심으로 볼 수 있을 때 관계도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것이 오고 사랑도 오고 결국은 눈에 보이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인간의 진실과 본질에 대한 탐구입니다. 일단 나를 웃게 만들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멈춰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단점을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책 한 권이 나를 변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책을 읽게 되면 뭔가 중심으로 돌아와요. 인간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심이었느냐 이렇게 묻게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읽어왔고 또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치료서 몸은 기억한다를 소개합니다. 1970년부터 30년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관해 연구한 저자. 그는 트라우마와 뇌의 연관성에 관련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트라우마 상태의 뇌를 들여다보는데요. 저자는 트라우마가 정신뿐 아니라 몸에도 비극적인 상처를 남긴다고 말하며 트라우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이들, 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만드는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렇게 배인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뇌의 회복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먼저 눈을 움직이는 안구 운동을 통해 과거를 잊고, 요가를 통해 내 몸에 힘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 기억의 퍼즐을 맞춰 몸과 정신을 다잡고 새로운 뇌의 기억을 만들어 치유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책 몸은 기억한다를 통해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치료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여성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 5명 중 1명은 사회적 보장이 거의 없는 파트타이머나 파견직으로 일한다고 하는데요. 노동자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책, 기록되지 않은 노동을 소개합니다. 여성 노동자 글쓰기 모임은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겉으론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 여성의 일자리. 하지만 답답한 현실에서 느낀 성차별은 여성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느낌마저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노동 실상을 보여줄 방법으로 개별 노동자의 육성을 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해 20대를 행사 도우미 일을 하며 보낸 여자, 톨게이트 요금소 부수한 여성 노동자까지 아가씨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재확인하는데요. 3D 업종에서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기록되지 않은 노동. 이 책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별 맛집을 찾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는데요. 도심 속 맛집과 함께 역사와 문화까지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 가까이에서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책,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 여행을 소개합니다.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리 선생님들이 뭉쳐 1996년 창립한 전국 지리교사 모임. 지리교육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잡고 수업 방법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정감 가는 필체로 써내려간 이 책은 한국 지리에 대한 신선함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서울, 인천, 강화, 파주, 남양주 등 국내 대표 도시 24곳을 직접 답사해 도시의 특성과 역사적 변화,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근현대의 역사를 품고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인천 중구부터 평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경기도 파주 등 우리가 알지 못한 색다른 도시의 분위기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잠시 유익한 휴식을 원한다면 이 책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온갖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개인이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50여 년간 정신의학과 의료 인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온 아서 클라인만. 그가 임상 경험에서 만나온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도덕적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전쟁과 질병 혹은 사회 정치적인 한계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전쟁 지역에서 2년 가까이 활동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국제구호단체 활동가 이디 보스케이라부터 중국 문화 대혁명이라는 혼란 속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친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얀 박사의 이야기까지 세상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흔들림 없이 행동한 그들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아서 클라인만의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처럼 무차별한 폭력이 난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화가 날 때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옳았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